네, 앞서 들으신 대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세 번째로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야3당이 당 차원에서 집회에 참여하는 오늘 촛불 집회는 이후 전국 방향을 움직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와 함께 최순실 게이트 긴급 현안 질의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순실 긴급 현안 질의 내용부터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그 12명의 야당 의원들이 이제 신청을 했고요. 우선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긴급 현안 질의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정부에 급하게 물어야 할 것, 대정부 질문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급하게 물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리게 됐는데 이번에 좀 아쉬웠던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 명도 신청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그 의원들에게 이러한 긴급 현안 질의가 지금 예정돼 있다 그러니 신청하라 이런 고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상당한 실책이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리고 국회와 우리 행정부 또 특히 대통령과는 소위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삼권 분립의 원칙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 대립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서로가 이 균형을 맞추고 견제를 서로 하는 기관인데 여당이 이러한 데에서 질문을 하지 않았다 혹은 질문 신청 절차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 상당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질문의 내용을 지금 물으셨는데 야권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니까 지난번에 세월호 사태 때 대통령의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 있었느냐. 뭘 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또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포폰 6개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이게 바로 최순득 씨죠. 최순실 씨 언니 그의 딸인 장시호라는 사람이 개통을 해서 대포폰을 개통을 해서 대통령한테 줬다는 거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용했다는 거다. 이걸 썼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발칵 뒤집어졌어요.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말하자면 모형으로 아무거나 가지고 나와서 이게 대포폰이다 이러고서 이제 지금 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국민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감정의 감정을 부추기는 그러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그 말고도 오방새 끈이라고 그러죠. 끈을 갖다가 총리한테 들이대면서 이렇게 아느냐고 그러고요. 조윤선 장관한테는 물러나라고 이제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다 좋습니다. 이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무위원들한테 사실관계를 묻고 따지는 걸 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냥 떠도는 소문을 마치 사실처럼 이랬다는데 알고 있느냐 총리 이러면서 이제 아주 억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질문하는 모습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국민들이 지금 이 분노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서로 지킬 예의는 지켜야 되거든요. 국회의 의정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선 첫째 내용도 질문된 내용들이 대부분이 그냥 확인 안 된 것들.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사드 배치, 위안부 협상 이거 다 최순실이 한 거 아니냐. 마치 지난 3년 반 이상 동안에 박근혜 정부의 모든 국정을 최순실이라는 사람 혼자 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지금 이렇게 호도하는 그런 질문들은 결코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세나 이런 태도도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무위원과 국회가 또 정부와 행정부와 국회가 서로 타협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한쪽이 어느 우위에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 국회만 들어가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감투만 쓰면 마치 그 무슨 그 저 하느님이라도 된 것처럼 모든 그 이 국무위원들을 갖다가 알아서라 물어보고 이 말하자면 그 이 나무라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우리 이 정치권에서 좀 사라져야 되지 않겠나. 합리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이 말이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긴급 현안 질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방식이나 혹은 진행 과정 면에서 좀 실망스러운 점이 없잖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좀 지나치게 자극적이었다 네, 이런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청와대도 좀 이례적으로 그동안은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 좀 이례적으로 해명을 금방 내놨더라고요. 네, 그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 대통령에게 물어보니까 이러면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어본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겠지만 과거하고는 달리 이런 대정부 질문 혹은 긴급 현안 질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건 명예훼손에도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 달라는 이제 경고의 메시지까지 지금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을 위해서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뭐 지금 일을 해나가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전부 과거의 지향적인 거 그것도 떠도는 소문 얘기를 가지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물론 이 떠도는 소문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떠도는 소문이라면 이러한 소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이시냐고 묻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갖다 들이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총리에 대한 권한 이양 범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어떻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 이제 우선 청와대나 여권의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마당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5%로 바닥이지 않습니까? 통치 능력이 거의 상실된 상황이거든요. 뭐 이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그런 그 총리의 권한 이상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나 혹은 청와대 또는 여당의 입장입니다. 이제 반면에 야당은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마당에 더 이상 통치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물러나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자리를 공식적으로 나게 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상당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선 후퇴 이런 이 표현을 쓰고 조금 아까는 정치적 하야라고 하는 말을 지금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하야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하야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대통령이 유고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면서 하야를 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것들이 과연 지금 뭐 트럼프 당선자를 비롯해서 지금 국제 정치가 굉장히 지금 아주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것은 공식적으로 공석이 되는 것이 위험하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그냥 대통령은 그 자리에 앉아만 있고 월급만 받아라. 그냥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이 지금 사실은 야권이 원하는 얘기죠. 그리고 뭐 일부 야권 인사들 중에는 뭐 박원순 시장이나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 하야하라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의 김영환 의원이나 혹은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야권이 주장하는 이러한 얘기는 사실상 선거로 선출된 권력,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그것을 그냥 빼서 내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하더라도 대통령 권력을 전부 내놔라.
이 군 통수권, 국군 통수권, 또 이 계엄 선포권,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문재인 대표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는 그 선거로 선출된 권력을 그렇지 않은 권력이 자의적으로 찬탈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박주선 의원은. 저는 그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쪽에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우리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권한의 이양은 뭐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나 그 이외에 더한 것을 요구하고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말하자면 불법적 찬탈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책임 총리제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이야기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 책임 총리제라고 하는 말도 예. 이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까운 말 네. 뭐 표현이 책임 총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아까 헌법과 법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헌법과 법률이라는 것도 쓰여져 있는 건 하나지만 해석하는 게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서 총리가 인선이 되고 개각이 되고 하면 네. 그 총리가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의견이 다를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 같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를 때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어떻게 이걸 관계를 조율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그 일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인데 예. 그것을 미리 앞에 놓고 지금 책임 총리라든가 무슨 어떤 총리든 간에 총리 임명 우리 추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 지금 국정 공백 사태를 장기화시키겠다는 전략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참 거대한 외부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축하 전화를 시작으로 해서요. 박 대통령이 외치에 시동을 건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에서 신뢰가 아무리 추락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이 의무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 의무 중에는 지금처럼 미국이 가장 우리 세계에서 패권 국가거든요. 가장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한미 관계가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국가 발전에 매우 중요한 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럴 때에 대통령이 지금 당선자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 당선자가 그동안에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공약 과정에서 네. 대통령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뭐 한미 관계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비용 부담 문제라든가 FTA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이고 앞으로 한미 관계가 경랑 속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위치에 있든 간에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상회담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정상회담을 하는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 외교 관계를 해야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여러 이 논평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이 권력을 고집하기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 저는 그런 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옳은 일이에요. 한 가지 반문을 한번 제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미 FTA에 대해서 트럼프가 미국이 손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협상하자 이러고 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한미 FTA 체결할 때 얘기입니다. 그때 민주당에 계시던 수많은 의원들이 한미 FTA 반대하고 나섰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미 FTA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받았다는 게 미국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트럼프 편입니까? 왜 여태까지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자기의 그 어떤 정당의 입장 혹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이게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한미 FTA 같은 것은 대승적으로 결단했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이 민주당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를 스스로 추진했던 세력들이었었어요. 근데 입장을 그렇게 야당이 됐다고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이었을 때 입장과 야당이 있을 때 입장이
정권을 잃었다고 해서 바뀌어지면은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굴 믿고 삽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권에 지금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오늘 촛불 들고 나오시잖아요. 예. 이런 그 정치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미래를 기대하기가 대단히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이용당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에.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전에 우리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땠습니까? 국민의 10명 중에 9명은 국회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국회가 지금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고 저 위기에 빠졌다고 해서 대통령 권력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내가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90%가 못 믿었던 국회가요.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촛불 집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여기 연합뉴스 오시면서도 경찰 버스 많이 보셨을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로 벌써 3번째 집회입니다. 네. 충돌 우려가 좀 일각에선 제기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양식을 믿습니다. 지금 이러한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들이 굳이 아주 실력으로 막을 이유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경찰이 최대한 편의를 보고 봐주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된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분노를 표출하고 대통령 하야 주장하는 거 저는 좋다고 봐요. 그것도 국민들의 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뭉쳐졌을 때 나중에 그 사태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쯤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할지도 모르지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여하튼 국민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보지만 그것을 무력을 통해서 혹은 실력을 통해서 이 파괴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평화 집회가 돼야 그렇죠. 한다. 그래서 저 안에서도요. 평화 집회를 주관하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일부 중에는 아마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폭력 사태로 이끌어가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구현하려고 하는 이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집회에 참여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저는 국민들의 의식과 역량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집회 저는 사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대 홍성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